안녕하세요. 평생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중한 것을 다시 마주하게 된 50대 남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저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까짓거 이런 일도 있으면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생각했던 날도 있었지만 정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까지 이에 악물고 열심히 버텨냈기에 지금 저희 5가족이 제 옆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로 태어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올 때면 어머니와 언성을 높여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원래 안 좋은 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어머닌 절 두고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진 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거라며 매일같이 절 때리고 욕을 하셨어요. 저에겐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가끔 고모가 집에 오시면 절 때리는 아버지를 말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놔! 저놈 자식만 보면 아주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 뭐하러 세상에 태어나선 차라리 생겼을 때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아유 오빠도 참 저 어린애를 때리면 집 나간 올케 언니가 돌아오기라도 해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딱히 저에게 잘해주시는 건 없었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가끔씩 찾아와 밥을 해주시는 고모의 존재가 저는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무렵 아버진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슬프거나 북받치는 감정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뒤 저는 고모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저 고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고모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제 손을 기분 나쁘다는 듯 탁 쳐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널 데리고 가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동안은 혼자 된 우리 오빠 불쌍해서 가끔이라도 가서 챙겨준 거야. 너 복날 개 맞듯이 얻어맞을 때 오빠 말려준 걸로 감동이라도 받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 너 좋아서 말린 거 아니야. 오빠 손 더러워질까 봐 때리지 말라고 한 거지. 아유 재수없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피가 싹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버진 유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돌아가셨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전 짐가방을 싸서 제 발로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성인이 될 무렵까지 고아원에서 살았고 그동안 고모는 저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고아원에 들어갔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저의 안부를 조금이라도 궁금해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만약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아이에겐 절대로 이런 상처를 주지 않고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고요. 20살이 된 전 고아원을 나와 곧바로 숙식 제공이 되는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80%는 저축을 하며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참 사랑스럽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면서 저의 안부를 물었고 아프면 꼭 집 앞에 와서 약을 챙겨주고 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밥 안 챙겨 먹으면 면역력 약해지는 거 알지?
혼자 있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여기 약 주고 갈 테니까 이것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약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약들 빠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감기도 뚝 떨어진다고 했어. 나 챙겨주는 건 종아밖에 없네. 진짜 고마워. 밥도 약도 다 같이 잘 챙겨 먹을게. 절 위해주는 사람과 2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인 장모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선 딱히 달갑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바로 아내의 뱃속에 소중한 우리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내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저흰 결혼식을 올렸고 그동안 모아왔던 돈과 약간의 대출을 더해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저와 아내, 곧 태어날 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니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위해 정말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잘 들을 수 있게끔 동화책도 읽어주고 매일같이 아내의 팔다리를 주물러주면서 마사지도 해주곤 했죠. 다행히 아내는 예쁜 딸을 순산했고 딸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부터 아내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사직서 내고 왔어. 어? 갑자기 왜? 이제 애기도 낳았으니까 애기한테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당신도 직장이 있으니까 굳이 나랑 같이 맞벌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잘했지? 당신 안 그래도 그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했잖아. 잘했어.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싶다는 말과는 달리 아내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이가 우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감정선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모습에 한참을 걱정하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완전히 미친 사람 같지? 울었다가 웃었다가 갑자기 짜증내다가 나도 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병원에 가봤거든?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 증상이라더라. 뭐? 산후 우울증? 원래 젊은 아기 엄마들한테 쉽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서 아기 보는 거 말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었나 봐. 산후 우울증 이야기만 들어봤지 진짜 나한테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심한 수준이래? 막 약도 먹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다행히도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한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말해도 돼? 당연하지. 뭔데? 말해봐. 나 예전부터 옷가게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었거든. 옷가게라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행복할 것 같아. 손님이랑 사장은 진짜 천지차이야 여보. 아기 키우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안 된다는 거야? 마누라가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는데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낫는 방법이라는데?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옷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우울증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괜히 반대했다간 아내의 우울증 증상이 더욱 심해질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결국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시내 한복판에 옷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꿈꿨던 일을 해보는구나. 우리 여보 짱이야. 아참, 여진이 내가 없는 시간 동안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 장모님께서? 괜찮으실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엄마만 믿으라고. 장모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다는 말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느 사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기로 하고 제 카드까지 줬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로 편하게 사라고 말이죠. 장모님, 혹시 여진이 돌보시면서 필요한 게 생기거나 하시면
언제든 카드로 편하게 사세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뭐 그래도 주는 거니까 거절 안 하고 잘 쓸게. 고마워, 사위. 그런데 장모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게 있을 때 편하게 사라고 카드를 드렸는데 그 카드를 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처갓집 냉장고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TV도 바꾸고 또 장인의 새 등산복을 사는데 쓴 거 있죠? 달에 카드값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이상한 마음에 확인했더니 내역처가 다 가구 판매점이나 등산용품점이더라고요. 정작 아이를 위해서 쓴 건 한 푼도 없었고 말입니다. 장모의 씀씀인 점점 해퍼졌고 이젠 감당하기도 힘든 수준이 되어 조심스럽게 장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자네도 참 그래. 내가 뭐 달에 500만 원을 써 아니면 1000만 원을 써? 고작 100만 원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 들지 않나?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 친구들은 손주 돌봐주면서 달에 100, 200은 기본으로 받는다더라. 또 다른 친구는 애 봐주는 게 고마워서 사위가 해외여행도 보내줬다는데 난 친구들 앞에서 쪽팔려서 명함도 못 내밀겠어. 정 내가 카드 쓰는 게 아까우면 차라리 나한테 돈으로 주면 되겠네. 장모님, 제가 카드 드릴 때 분명히 여진이 돌볼 때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편하게 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 TV, 등산복까지 개인적인 거 사라고 드린 카드가 아닌데 자꾸 개인적으로 물건 사시면서 카드 긁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됐어.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자고 나서서 애를 봐주겠다고 했는지 원. 애 봐주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도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사? 죽을 때 무덤에 돈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아끼나 아끼길. 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쓰고 만다. 장모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전혀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아내와도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허리도 불편하고 무릎 관절도 안 좋은데 우리 사정 봐서 여진이 봐주시겠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깟 카드 좀 쓴 거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해? 우리 형편에 달마다 카드값만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게 말이 돼?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있다지만 월급의 절반 이상을 카드값으로 날리면 나머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는데 진짜 그놈의 돈 지겨 죽겠어 정말. 그리고 당신만 돈 버는 거 아니고 나도 돈 벌고 있거든? 생활비 내 돈으로 충당하면 되잖아. 당신 그거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하루 매출이 얼만데? 말해봐. 옷가게 매출을 물어보자 아내는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저를 씩씩대고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냉전인 상태로 잠을 자고 다음날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웬 낯선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누구시냐고 묻자 그분은 머쓱해하며 본인을 베이비시터로 소개했습니다. 베이비시터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아이고, 그러셨구나.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거든요. 아, 네. 아이인 이리 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하셔도 돼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주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어보았어요. 당신 왜 나한테 베이비시터 쓴다고 말 안 했어? 장모님은 어디 가시고? 앞으로 베이비시터 쓸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 카드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당신 꼴 보기 싫다고 여진이 안 돌봐주시겠대. 쇠가 빠지게 애기 똥기저귀 갈고 분유 타먹이면서 고생해봤자 사위한테 듣는 말이 그것뿐이라고. 아휴, 그렇게 됐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말이 돼?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라도 애긴 당신이 돌봐야지. 당신 잊었어? 나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장사 시작한 사람이야. 난 내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 아무튼 앞으로 베이비시터 분이 와서 돌봐주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내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육아를 포기했고 장모는 저와 한바탕 싸운 이후로 저희 집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어도 힘들어도 마음속에만 꾹꾹 담아두었는데 정작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허탈했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공장마저 사정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졸지 실업자가 된 것이었죠. 이젠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기에 저는 집에서 일자리를 구하며 딸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된 거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집에서 전업주부나 하지 그래? 왜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뭐 그냥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한 건데 왜?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빨리 취업을 하시든지. 아내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기 싫어서라도 빨리 재취업을 해야 했지만 나이 33살에 경력 하나만 가지곤 어려운 경기에 취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래도 전 제가 어릴 적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 언젠간 또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과 노력은 두 눈으로 보면 안 될 걸 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은 아내가 걱정돼서 아내를 데리러 아내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어떤 남자와 가게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이었죠. 손발이 떨리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여긴 뭐하러 왔어? 저는 당황해하는 아내를 밀치고 상간남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악을 쓰면서 그놈을 두들겨 패는 저를 말렸고 그놈은 얼굴이 곤죽이 되도록 맞으면서도 희죽거리며 웃고만 있더군요. 아주 제대로 정신이 나간 놈 같았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이놈이랑 대체 얼마나 만난 거야? 나 몰래 이놈이랑 계속 손님 없을 때마다 시시덕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만난 지 3개월 좀 넘었어. 당신이랑 있으면 짜증부터 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언제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냥 말할게. 이혼하자. 간통죄를 고소를 해도 좋고 내가 위자료도 뭐든 줄 수 있는 건 다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잘못한 건 당신이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난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 부부가 사랑 없이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달라고. 뒤늦게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 연놈들은 대낮에 가게 문을 닫고서 숙박업소도 여러 번 드나들었더군요. 결국 전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제 아내와 놀아난 그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간통죄가 폐지가 안 된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당연한 수순으로 아내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경제적인 부분들로 인해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날 아내가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억울해도 어떡하겠어? 내가 당신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당신도 그냥 똥 밟았구나 생각하고 나랑 여진이 있고 보란 듯이 잘 살아. 가정을 지키려고 오만 노력을 다했던 저였는데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 아내와 바람핀 그놈도 벌을 받았지만 가정이 무너져 내렸기에 조금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제 삶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피폐해졌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았고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매일 울기 바빴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기계음 뿐이었어요. 나중엔 아내의 가게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가게를 내놓은 뒤였고 수소문 끝에 아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인을 통해 아내가 이사 간 곳을 알게 되었고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두세 번 정도 찾아가니 아내 문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벌써 몇 번을 찾아오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남편이 당신 한 번만 집에 더 찾아오면 가만 안 두겠대. 그냥 여진이 고아원에다가 갖다 버리겠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난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좀 살자. 당신이 진짜 여진을 위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고 다신 찾아오지 마. 그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더 이상 아이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볼은 헬스하게 파여있고 수염은 깎지 않아 덥수룩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같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다시 딸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의 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로부터 전 깔끔하게 이발도 하고 미뤄왔던 면도도 하고 술을 끊고 밥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취업도 하게 되었고 종교를 한번 가져보자는 생각이 들어 교회도 다니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고 또 기도도 드리니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람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끌린다고 하잖아요.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참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든 퍼즐처럼 잘 맞았던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만 한 채로 함께 살게 됐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린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서로 아픈 부분들 보듬어가면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재혼한 지 2년 만에 쌍둥이 남매도 찾아와 주었고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내와도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쯤 저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퇴직금과 여태까지 모아왔던 돈으로 목 좋은 자리에 떡갈비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근처에 한정식 집이 없었기도 했고 또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았던지라 젊은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들 와주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퓨전 요리도 섞어놓아 중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입맛이 까다로운 젊은 층들도 확 사로잡을 수 있었답니다. 매해 겨울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도 해서 지역 신문에 가게 이름을 걸고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천천히 인지도를 쌓아 올린 저희 가게는 5년 정도가 지나니 제대로 입소문을 타 대기줄까지 생기는 바람에 너무 바빠져 이제 둘이서 나의 운영을 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기로 마음을 먹고 가게 문 앞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문을 붙여두었어요. 그리고 공고문을 붙인 바로 다음 날 마감 시간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직 아르바이트 구하시나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아가씨였어요.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김치국물이 잔뜩 묻어있는 목 늘어난 티셔츠. 아가씨의 행색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아는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구하고 있어요. 시간이 늦었는데 밥은 먹었어요, 아가씨? 아직... 아유, 시간이 몇 시인데 어서 들어와요. 우리 집 떡갈비 정식이 그렇게 맛있다. 여보, 지금 떡갈비 정식 가능하죠? 물론이지. 아가씨,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요. 내 맛있게 해서 갖다 줄 테니까. 마감 시간이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밥도 먹지 않고 찾아와준 아가씨를 위해 정성껏 떡갈비 정식을 준비해서 내어주었고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뒤 저희 아가씨에게 궁금한 부분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르바이트 경력은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26살이요. 아르바이트는 처음이에요. 박여진이라고 합니다. 박여진? 우리 딸이랑 이름이 똑같네. 우리 큰딸 이름도 여진이거든요. 내가 지어줬는데. 정말요? 저도 이 이름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데 아기가 있는 걸 보니 결혼을 빨리 했나 봐요. 아니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애는 혼자 키우고 있고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이제는 미혼모 시설에서 나가서 혼자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다들 아기를 얻고 들어가니까 나가라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아기 엄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고 말하는 아가씨를 보니 어린 나이에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싶기도 했고 이름과 나이가 똑같아서 그런지 꼭 딸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아가씨를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고 숙식까지 아예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것보단 아이와 둘이 있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아가씨는 이런 저희 부부의 결정에 연신 감사 인사라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직원이 너무 친절하다며 여러 식당을 돌아다녀 봤지만 저렇게 싹싹한 직원은 처음 본다는 등의 칭찬을 할 정도였어요. 누가 보면 저 아가씨가 가게 주인장인 줄 알겠어. 젊은 아가씨가 어찌 저리 에너지가 넘치는지. 직원 하나 아주 야무지게 뽑아놨네. 여기 장사 잘 되겠다. 아주 부자 되겠어. 아가씨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매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완전 복덩어리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함께 일을 하면서 아가씨는 종종 이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피곤해서 코피를 좀 흘렸었는데 아가씨가 그 모습을 보더니 헐레벌떡 달려와 휴지를 건네주며 병원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병원은 가끔 많이 피곤하면 이래요. 휴지로 꼭 맞고 있으면 금방 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성인 돼서 코피 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왜 피곤하면 코피 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잠도 푹 주무시고 피곤하면 좀 쉬고 그러셔야죠. 아이고 세상에. 우리 마누라도 나 코피 흘리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는데 직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니까 내가 다 고맙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가게 늘 바빴지만 그날은 더더욱 바쁜 날이었어요. 그러던 중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이는 울지 손님들은 계속 배를 울려대지 아가씨가 어쩔 줄 모르며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아이는 내가 볼 테니 어서 손님들에게 가보라고 등을 떠밀곤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기 전 딸아이를 혼자 돌봤던 경험이 있었고 또 아내의 쌍둥이 육아를 틈틈이 도왔기에 아이를 달래는 데는 도 같은 상태였죠. 아니나 다를까 우는 아이를 몇 번 품에서 어르고 달래니 금방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리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름을 시킨 뒤 몇 번 토닥여주니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한바탕 바쁜 시간대가 지나간 뒤에야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곤히 누워 자고 있는 아이를 빤히 내려다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원래 남의 손 안 타는 앤데. 그래요? 뭐 나한테는 안겨서 울지도 않고 잘 웃던데. 내가 애를 셋을 키워봐서 그런가. 아기들이 나만 보면 울던 애도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제 품에서만 울음을 그쳤는데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해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싶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니. 아니에요. 저희 애기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마주보고 앉아서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저에게 가족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자식이 셋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큰딸이 저랑 이름이 똑같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우리 큰딸? 아마 지금쯤 아가씨랑 동갑이겠네요. 사실 우리 큰딸 2살 때 내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한 지 8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이혼하셨구나. 아기가 2살 때 이혼하신 거면 엄청 많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많이 그립진 않으셨어요? 아유, 두말하면 잔소리지. 아내한테 딸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우리 딸 생각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고
매일 밤 술 마시면서 아주 폐인처럼 살았어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는 갔는데 아이의 행복을 바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같은 하늘 아래 잘 살고 있겠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게 되겠지 하면서 살았죠. 사장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가씨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뭔가 계속 저와 깊은 대화를 할 때마다 멍해지고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저 아가씨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또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나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첫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왔어요. 원래라면 계좌 이체를 해주어야 하지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는 말에 급여와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꽉꽉 채워 아가씨에게 첫 달 급여를 건네줬습니다. 자, 이번 달 첫 월급. 여진 씨가 우리 가게 온 뒤로부터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매출도 팍팍 오르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님들이 아르바이트생 야무지게 잘 뽑아놨다면서 매번 칭찬을 하고 간다니까. 여기 들어와서 내 가게처럼 일해주고 고생해줘서 특별히 보너스도 넣어놨어요. 그걸로 오늘 아이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아가씨는 제가 건넨 봉투를 두 손으로 쥐고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 정말로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대뜸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겠느냐는 아가씨의 물음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워 그저 얼떨떨한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 짜내봐도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주 미쳐버릴 노릇이었죠.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 결국 아가씨가 소리내어 펑펑 울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저희 부부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빠, 저 아빠 딸 박여진이에요. 엄마 성함은 이종아. 2살 때 헤어진 아빠 딸이라고요. 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뭐라고? 여진이? 24년 전에 헤어진 내 딸? 정말 여진이가 맞아? 맞아요. 절 그리워했다면서요. 눈 감을 때마다 아른거렸다면서요. 그랬으면서 어떻게 딸을 못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음 한 번에 알아보셨어야죠. 저희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었던 아르바이트생이 알고 보니 한참을 가슴속에 묻고 그리워하던 내 딸이었다니.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딸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보면서 눈물 짓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를 말이죠. 저흰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다 가게 빈 테이블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아빠 딸 여진이에요 하고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아빠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왔을 땐 냅다 제가 아빠 딸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척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없이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먼저 못 알아봐줘서 정말 미안하다 여진아.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엄마랑 전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사실 전 같이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친아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친아빠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엄마랑 싸움을 했고 늦게 들어오고 틈만 나면 저한테 욕짓거리 하면서 때리고 엄마랑 꼭 끌어안고 우는 게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뭐라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싸우고 너한테 손찌검까지 했단 말이야? 이런 썩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그해 다른 여자를 아이 집에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누구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빨리 짐을 싸서 절 데리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버리라고 했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라고.
엄마랑 절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죠. 그렇게 저흰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엄마랑 전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됐어요. 딸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와 아내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만 그 아저씨랑 헤어지고 난 뒤로부터 술만 주구장창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술에 찌들어버린 사람처럼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술만 마셔대니 몸이 정상적으로 버텨낼 리가 있겠어요? 어느 날 술병을 쥐고 쓰러져 있길래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니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청천벽력 같았죠. 엄마가 간암이라니. 그런데 그 말 아세요? 갑작스러운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는다는 말이요. 엄마랑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는 화재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원래는 간이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간이식마저 불가능해져서 엄만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아빠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네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여진아, 네 친아빠는 따로 있어. 아마 지금쯤 유명한 떡갈비집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은 찾아가지 말고 꼭 엄마가 세상을 떠나거든 그때 아빠를 찾아가. 알겠지? 그렇게 아빠 가게가 있는 곳에 주소까지 말한 뒤에 엄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아빠를 바로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딸은 대기업을 다니는 멀끔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아이가 생기게 된 거 결혼까지 하자고 했는데 세상에 그 집에서 당장에 아이를 지우라고 딸의 얼굴에 돈을 집어 던졌다더라고요. 게다가 딸이 만났다는 그놈도 지독한 마마보이라 아이를 지우던지 말던지 하며 나몰라라 했다는 말에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놈은 제 딸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선 다른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이 당했다고 해도 화가 나는데 내 딸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당했다고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겁이 났어요. 내가 아빠의 딸이라고 말하면 엄마랑 같이 살았던 그 아저씨처럼 그리고 남자친구처럼 나를 외면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버림받는 상상을 하면 너무 무섭고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절로 흐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수십 번을 고민했는데 아빤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빠. 24년이란 시간 동안 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줘서. 딸을 데리고 갔던 그놈과 아이의 아빠처럼 저도 본인을 버릴까봐 두려웠다는 딸의 말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낸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기댈 곳도 없고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힘내서 살아주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빠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부턴 이 아줌마가 여진이 엄마가 되어줄게.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 그 이상이 될 수 있게끔 더 잘해줄게. 그리고 이제는 딸의 복수를 제대로 해줄 차례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아이 아버지란 놈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동네방네 떠들며 대자보라도 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딸이 말하길 그놈의 부모님은 이 지역에서 유명하고 손님도 많은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하다가 저와 아내는 플랜카드 2개를 만들어 그 한복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플랜카드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내 딸의 청춘을 보상해라.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살아가게 만든 이 한복집 주인장 아들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배상해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으니 가게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더군요. 몇몇은 저희 부부가 들고 있는 플랜카드의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가게 사진을 촬영하면서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소문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더라고요.
3일 정도 플랜카드를 들고 가게 앞으로 향하니 나중엔 그놈의 엄마로 보이는 한복집 주인이 나와서 떽떽거리며 저희 부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아,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이 난리들을 피우는 거야? 확 그냥 고소해버릴까 보다. 내가 아는 변호사 판사만 몇 명인지 알아? 내 한마디면 당신들 그냥 다 깜빵 보내는 건 순식간이야. 우리가 그런 거 하나 각오 안 했을까 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해볼 수 있으면 어디 해봐 한번. 나도 콩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한복집 사장은 씩씩대더니 정말 저희 부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을 받았냐고요? 아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그냥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것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었기에 깔끔하게 벌금을 냈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한복집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문이 점점 안 좋아지고서야 느꼈는지 한복집 사장은 저희 부부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이렇게 사정을 하더군요. 어제 우리 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땐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실수를 좀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살면서 누구나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기도 건강하게 문제없이 잘 태어난 것 같구만.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애 치우라고 돈을 얼굴에 집어던졌다면서요. 그 어린애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내 딸은 아이 놓고 갈 곳이 없어서 위호모 시설에서 생활했는데 당신 아들은 다른 여자 만나 아주 하하호 잘 살고 있다죠?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원하는 게 양육비라는 거죠? 내가 위자료 500만 원에 양육비도 월 30만 원씩 줄 테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당신 애들이 매일같이 여기 와서 그 카드 들고 난리를 펼치는 통에 고객들 항의 전화가 아주 말도 못하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못하겠어. 500에 30? 지금 우리가 말장난 하자는 걸로 보이나 본데. 그럼 우리가 그 정도 돈을 당신네들한테 줄 테니까 애긴 당신들이 데려가서 키워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가게 사장은 나불거리던 그 입을 꾹 다물고선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피식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애기 낳고 살아온 세월들 내 딸 잃어버린 청춘값으로 위자료 3천만 원에 양육비는 월 70만 원씩 내놔요. 뭐라고? 3천에 70?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말로 안 지우고 낳은 것도 그쪽 딸 아니에요. 낳았으면 책임지고 키우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와서 이렇게 돈 내놔 하고 찾아오면 누가 줍니까? 예? 아, 그래서 못 주시겠다? 그래요 뭐.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대신에 이거 하나는 알아둬야 할 거예요. 내 별명이 독사예요, 독사. 한 번 물었다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그리고 나한테 찍힌 이상 이 동네에서 제대로 장사하긴 힘들걸요? 나 우리 동네 부녀회장이거든. 내 주위에 아주 힘세고 억센 사람들이 많아요. 아줌마도 나이 먹어서 알잖아. 아줌마들 입김이 얼마나 빡센지. 아줌마들 의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눈물나게 매운맛 한번 보여줘? 당신 한복집에 임대 표시가 붙어야지 정신을 차리려나 본데 그러기 싫으면 위자료 3천에 월 70씩 양육비 주고 당신 아들내미랑 그 아들내미가 만난다는 여자까지 끌고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고소당한 한이 있어도 계속 할 거고 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할 거니까 당신들 잘못 걸린 거야. 그렇게 반협박식으로 말을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간 저흰 다음 날 또 플랜카드를 들고서 그 한복집 앞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멀때같이 키가 큰 남자와 여자 한 명이 저희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죠. 이놈이 제 딸의 인생을 제대로 말아먹은 그 아이 아빠라는 것을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실수했어요.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건 알고 있니? 너 때문에 한 여자 인생이 망가졌다는 건 알고 있어? 용서를 빌 거면 제대로 빌어야지.
이렇게 울며불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아줌마, 어제 말한 그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어떻게 할 거예요? 드릴게요. 제가 땡빚을 내서라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 근데 말만 하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각서를 좀 받아놓자. 연대 보증인은 니네 부모고 네가 달달이 양육비 70만 원 주지 않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니네 부모가 갚게 될 거야. 어떻게 받아낼 거냐고?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난리라는 난리는 다 피울 거야. 니네 엄마가 이 동네에서 제대로 장사도 못하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이런 건 구두로 하면 안 되지. 서류로 아주 못을 박아놔야지. 아줌마, 도장 가지고 있죠? 당신 아들 내미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증서 씁시다. 그렇게 그놈은 위자료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그 돈을 갚지 않거나 늦을 시 모든 책임은 아들의 엄마인 한복집 주인이 지는 것으로 연대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다시 찾아와 제대로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다행히도 저희 부부가 다시 그 가게로 찾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지간히도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 한복집은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최근에 가보니 아주 휑하게 비어있더라고요. 워낙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 그냥 장사를 접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요. 아, 그리고 딸은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딸의 상처와 아이까지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 예쁘게 눈부시게 사랑을 하는 중이랍니다. 가끔 저희 가게에 와서 맛있게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또 바쁠 때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며 일손을 돕겠다고 말하는 아주 듬직한 청년과 만나고 있어 저희 부부는 볼 때마다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는 그대로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